오후에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5개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모두 위헌이며 위법하다는 전원 일치 판단을 내렸는데요.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며 헌법 수호 관점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일 텐데요. 그 과정에서 정치권의 역할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 역시 중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뒤 오늘의 뉴스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2부에서는 헌법연구원장을 역임한 아주대 이헌환 교수와 헌법재판소 선고가 갖는 의미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과제를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이 헌재 선고의 주요 요지를 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 5가지를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하나씩 조금만 보면은요. 일단 그 국회가 올린 탄핵소추의 절차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어요. 헌재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고요. 그리고 또 그 피청구인이 주장한 계엄이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금방 해제됐다 이런 주장을 윤 대통령 측이 펼쳤잖아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기 때문에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봤고요. 또 그 피청구인의 주장 내란죄가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웠을 것이다. 이거는 가정에 불과한 얘기다라고 했고요. 탄핵 남발에 대해서도 이 탄핵소추 의결 과정은 적법했다. 또 당시에는 탄핵안이라고 해도 검사 1인 또 방통위원장 건만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종합적으로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소추 사유별로 조금씩 더 보면 그 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거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실체적 요건 중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뭐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이런 거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될 때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그 정도 이제 계엄을 내릴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일방적인 입법 처리, 예산 삭감 이런 부분을 어쩔 수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예산도 국회 예결특위 의결만이 있었지 뭐 본회의를 통과하거나 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국회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에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도 뭐 대부분 이제 뭐 조치를 취했고 예를 들어서 뭐 24시간 CCTV를 공개하고 수검표 도입 등 대책을 충분히 마련했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고려해도 정당화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에 결론이 난 건데요.
헌재의 심리가 이례적으로 좀 길어졌어요. 네, 우리가 그동안에도 이 시간마다 계속 언제 선고가 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고 그 주에도 또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고 그런 게 반복이었는데 보통 왜 그렇게 예측이 계속 보도마다 나왔냐면은 과거 사례를 보면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로써 그 윤석열 탄핵 심판은 변론 종결 후에 선고까지 걸린 기간 또 탄핵 소추안 접수 후에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뭐 그동안의 변론기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현직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됐잖아요. 모두 11차례 헌재가 변론기를 열었고요. 재판관들은 또 그 과정에서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어떤 신변의 위협 또 가짜 뉴스에 시달려야 되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재판관 발음을 문제 삼아서 중국인으로 의심된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과거 이력을 뒤져서 신상을 터는 이른바 온라인 파묘라고 하는데 이렇게 파묘해내서 하는 행위도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어졌고 집으로 자택으로 추정되는 곳까지 몰려가서 인근 주민들이 또 피해를 보기도 했었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온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 발표도 있었어요. 네, 파면 직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걸 무겁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고요. 또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어떤 반응들이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여야 지도부는 국회에서 최종 선고를 지켜봤다고요. 네, 뭐 즉각적으로 당 차원 입장도 내야 되고 운영 방향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선고를 지켜봤고 특히 여당 의원들 20여 명은 뭐 직접 헌재 쪽으로 가서 보기도 했는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입장이 나왔습니다.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수용한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된 의회의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국민들의 분노와 아픔을 무겁게 인식한다. 질책은 모두 달게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수습하는 메시지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정도의 메시지를 냈고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긴급 입장문 내면서 제주 4.3 사건, 광주 5.18 혁명의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이 빛의 혁명을 만들어냈다라고 밝히면서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될 그런 헌정사의 비극인데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이 모두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긴급 의총을 개최한다고요? 예, 이제 뭐 회의에서 선고 결과에 따른 그 입장을 각자 또 정리를 하느라 바쁠 것이고 바로 모두를 전환해야 돼요. 이제 서로. 그래서 각각 긴급 의원총회 열어서 전국 대응 방안과 당 운영 계획 등을 논의를 할 텐데 원래 오후에 뭐 본회의 예정은 돼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탄핵 선고 이후에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여야 원로들도 오늘 한자리에 모입니다.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 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이라는 곳인데 선고 직후에 오늘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서 간담회를 갔는데요. 여기에는 김원기, 문희상, 임채정 전 국회의장, 이낙연,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무성, 손학규, 정대철 전 당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원로들은 아무래도 그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개헌 과제 추진이라든가 원로들이 계속 주장을 해왔던 부분이라 개헌 과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무엇보다 대립 갈등을 해소하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헌재의 탄핵 선고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입장 발표가 나왔나요? 아직은 뭐 이렇다 할 게 나온 건 없는데요. 단 하나는 그 선고 직후에
대통령실 앞에 걸려있는 봉황기를 내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게 국가 수반의 상징인데요. 바로 그 내리는 모습이 기자들의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요. 원래 들려오던 얘기는 대통령실은 계속 복귀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거 직전까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즉시 직무에 복귀를 해야 되니까 대국민 담화를 내놓는다든가 그 자리에서 국정 운영 구상이나 개헌,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것들을 어떤 메시지를 낼지 구상을 했다는 건데 일단 선고는 파면이 됐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곤봉으로 경찰 버스를 이제 파손했다는 소식까지는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파면이 됐기 때문에 관저에서 나가서 이제 사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이사 준비를 한다거나 돌아갈 사저를 손본다거나 어떤 그런 낌새는 보이지 않는,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어서 그러면 이게 퇴거는 보통 이렇게 되면 최대한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퇴거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외신도 이번 탄핵 심판 선고를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죠. 네, 며칠 전부터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도 미리 보도를 하면서 어떤 판결이 나와도 내부 갈등과 분열이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로이터 통신은 경제 성장이 둔화하던 시기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새 행정부를 상대하려는 노력을 가리는 정치적 혼란이 몇 달 동안 이어진 끝에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만약에 복권이 된다면 아시아 4위 경제대국 대통령으로서 그 여파를 헤쳐나가야 되는 과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가디언은 좀 재밌게 안국역 쪽의 의미를 부여했더라고요. 동네 이름이 안국인데 이건 평화로운 나라를 뜻한다. 그런데 이 지역의 궁궐도 문을 닫아서 사람들이 봄꽃을 가까이서 볼 기회를 잃게 된다. 이런 시점에서 좀 묘사를 하기도 했고요. 특히 관심 있는 게 일본 정부입니다.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면은 항상 한국 대통령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는 나라 일본인데 그 한일 외교 파장 등을 고려하면서 선고 내용 주시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 이렇게 미리 보도를 했고요. 특히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좀 더 호의적이다,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봤던 만큼 차기 대통령 또 조기 대선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동안 그랬듯이 또 오늘 반응도 반으로 쪼개지는 모습입니다. 한쪽에서는 환호가 들려오고 한쪽에서는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안국역, 한남동 등등 이 도심 곳곳에서 철야 집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재와 광화문 종로 일대 기동대 110여 개 부대 7천여 명 투입이 됐고 한남동, 여의도에는 각각 30여 개 부대 2천여 명, 20여 개 부대 1,300여 명 배치돼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출근하는 길에 지금 경찰 차벽이 버스로 쫙 둘러싸여 있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안국역 일대 쪽에서는 확실히 시민들 불편이 좀 체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일대를 지나가던 시내버스가 오전부터 우회 운행을 해서 안국역이 폐쇄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버스까지 이렇게 우회하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좀 혼란을 겪으셨고 일부러 또 걸어서 이동하시고 좀 늦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 안국역은 원래 첫 차부터 무정차 통과했는데 종로 3가역 4, 5번 출구도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산구 한남동 여기 관저 쪽에는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단체들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서 시내버스가 여기도 무정차하고 우회를 하기도 했고요. 또 지하철 광화문, 경복궁, 종로 3가, 종각시청, 한강진역 등도 오늘 또 이제 방금 전에 선고가 났기 때문에 오후로 갈수록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무정차 통과를 결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혼란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를 조립했어요. 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요. 7일까지 예정됐던 일정들 다 미루고 시장 상황 점검과 대응에 집중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에 개최하는 정례 간부회의도 서면으로 대체했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이어서 헌재 선고까지 겹치니까 시장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금융권도 오늘은 헌재 인근 영업점 운영을 좀 중단했어요. 비상금
근무에 들어갔고 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헌재 인근에 위치한 개동지점, 개동 대기업 금융센터 여기 문을 임시로 닫았고 하나은행도 안국동 지점, 개동 지점 문 닫고 대체 영업점을 지정하고 이런 식이고요.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2시에 이복현 원장 주재로 간부들이 참석하는 리스크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탄핵 선고 후 시장 상황을 점검합니다. 네. 과거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는 국내 주식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였어요? 오늘 제 주변에도 이 주식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전부터 그래가지고 흐름을 쫙 보는데 우리가 보면은 오늘 선고가 난 거 말고도 금요일 4일 금요일에 선고하겠다라고 선고일자 발표됐을 때도 주식이 갑자기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폭풍이 이거 하나만은 아니잖아요. 관세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오른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다만 이제 과거의 사례에서 보자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당시에 그 당일에는 증시 변동폭이 크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좀 변동폭이 있었다면 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 낭독할 때 이때 제한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당일 쭉 흐름을 봤을 때는 변동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 그러다가 이후에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 이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되찾았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탄핵 선고 이후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탄핵 심판 결과는 한국 국가 신용 등급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우리도 아마 이게 너무 장기화됐던 이런 불확실성이 이렇게 좀 해소된다는 점에서는 신용 등급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또 이게 항상 우리나라는 국내 주식이 테마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부터 이재명 테마주, 윤석열 테마주 이런 것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많은 분들이 희비가 엇갈렸는데 증권가에서 경고하는 건 이런 건 일회성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언제 확 올랐다가 언제 꺾일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고요. 증시 전문가들은 5월부터는 이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분당공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맞춰서 대북 감시 태세를 격상했죠. 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예정이었던 그 탄핵 심판에 앞서서 정찰기 레이더, 열상감시 장비 등 감시 장비 운용을 확대 강화했습니다. 주요 지휘관들은 정위치 상태로 대기했고요. 군 관계자는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고 나온 뒤에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도심 상황인데요. 일부 집회 인원들이 해산을 하고 있습니다. 3일대로 일부 도로가 통행 재개됐다는 소식인데요. 종로 2가에서 낙원상가 쪽이고요. 1, 2차로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세종대로와 사직로 양방향 차로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북촌로와 그리고 삼청로, 율곡로 그리고 우정로로 전면 통제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은 감안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은 3호선 안국역과 6호선 한강진역에서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남대로 모습인데요. 도심 방향입니다. 한남 5거리에서 북한남 3거리 쪽으로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차량들 정체 이어집니다. 고속도로의 소통 대체로 원활하고요. 다만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입니다. 서원주 부근에서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이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머나먼 우주도 이제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과학의 재미를 찾아내는 한낮의 과학실. 오늘은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국내외적으로 우주 관련 소식이 유독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마 제대로 체감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어찌 보면은 스페이스X의 등장으로 좀 많이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과거에는 우주 탐사라는 게 이렇게 연구 목적으로만 하다가 이렇게 스페이스X 같은 민간 우주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민간 기업들도 뭐 로켓이나 우주선을 많이 발사하다 보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아진 거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우주 뉴스만 전문으로 다루는 미디어들이 등장할 정도로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동 개발한 우주 망원경 스피어-X가 발사됐잖아요. 근데 이 발사 과정이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고요. 네, 사실 이게 이미 한 달 가까이 지난 뉴스긴 한데 많은 분들이 이 혼란한 전국에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갖고 좀 언급을 해드리면요. 한국 시각으로 이제 3월 12일 날 낮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벤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사의 팔콘 9 발사체에 실려서 이 스페이스X가 이제 발사가 됐는데요. 근데 무려 발사가 예정보다 8번이나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8.9기 만에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는데 기존에도 이렇게 뭐 발사체를 발사할 때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렇게 8번 이상이나 지연되는 경우는 뭐 흔치가 않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우주항공청이나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발사 중계를 하러 갔다가 너무 지연이 되니까 차마 이제 발사를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펠콘 9에 우리가 만든 스페이스X만 탑재된 게 아니었습니다. 나사의 또 중요한 그런 또 미션의 어떤 탑재체가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점검도 많이 하고 또 점검이 끝났는데 또 날씨가 안 도와주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8.9기 만에 드디어 성공적으로 발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전에도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동 참여한 우주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이렇게 뭐 부분적으로 참여한 적도 많이 있는데 그나마 좀 이제 이전에 좀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2016년부터 이 한국과 미국이 태양을 연구하는 코로나 그래프라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약간 용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 코로나 그래프는 우리가 태양 이미지를 보면은 이 태양 테두리에 뭔가 불기둥처럼 막 타오르는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코로나라고 부르는데 근데 태양이 너무 밝다 보니까 그거를 일반 망원경으로는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밝은 부분을 가려주고 나서 원형의 부분이 이제 빛을 가려주게 되면은 테두리의 빛들은 되게 잘 보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코로나 그래프를 관측하는 프로젝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이제 IT 기술이라든지 그런 뭐 광학 기술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한국 측에서는 광학 설계랑 데이터 분석을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나사에서는 위성 플랫폼 발사 기술을 협력을 해서 이미 그런 이제 여러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말 한국과 미국이 핵심적으로 참여해서 이 스페이스X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현재 스피어-X 망원경의 상태는 어떤가요? 네, 일단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발사한 지가 한 달 조금 더 지나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발사가 됐고 궤도에 안착했다고 해서 바로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동차 시운전하는 것처럼 이미 여러 가지 테스트들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렌즈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초점은 잘 맞는지 그런 기간을 이제 30일 정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드디어 이틀 전에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첫 이미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물론 이 이미지는 연구에 바로 쓸 수 있는 이미지는 아닌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테스트해봤는데 실제로 뚜렷한 이미지 6장이 지구로 전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은 6장의 이미지가 보이실 텐데요. 근데 이 이미지의 사진들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색깔별로 뭐 점들이 많이 찍혀있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각 이미지마다 10만 개 이상의 천체들이 빼곡히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단순한 사진이 아니고요. 만약에 이 사진을 마우스로 스크롤을 해본다라면 스크롤을 계속 줌인할수록 사진 속에 감춰져 있던 이미지
별들이 네. 다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이미지가 되게 관측이 잘 돼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사 과학자들 이 프로젝트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되게 고무된 상태라고 네, 제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스피어X 우주 망원경은 앞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그 기존에도 이제 우주망원경들이 발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스페이스 망원경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스페이스 망원경은 적외선 우주망원경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우주에는 정말 많은 천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 우주 먼지 같은 것들에 좀 가려져 있어서 이제 그 일반 망원경으로는 관측하기 어려운데요. 근데 이 적외선은 이런 장애물들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볼 수 없는 네, 그렇게 어두운 천체들을 관측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도구인데요. 그래도 앞으로 이제 스페이스 우주 망원경이 그 15개 이상의 어떤 천체들의 물리 정보들도 얻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세계 최초로 적외선 3차원 우주 지도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은하 내에 얼음 상태로 존재하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있는지 네, 그런 또 분포도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데 정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전 세계 과학자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있는 곳이 있는지 그 단서를 얘가 이제 찾아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단서들이 있어야지만 네. 유출을 해서 정말 아직도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또 지난 4월 1일에는 스페이스X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이제는 정말 상업용 우주여행이 활성화된 것 같은데요. 관련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이틀 전에 그 스페이스X가 역사적인 우주여행의 또 한 페이지를 장식을 하게 됐는데요. 이 임무는 프렘2라는 미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프렘이라는 이름은 네. 노르웨이의 극지 탐험선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프렘이라는 프로젝트명을 달게 됐고요. 근데 이 임무가 그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통과하는 첫 번째 유인 극궤도 비행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사는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이루어졌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우주 여행이라는 게 뭐 그 코로나 시국이었던 2021년도가 되게 커다란 변곡점을 제시해 줬는데요. 그 당시에 뭐 버진 갤럭틱이라든지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그리고 스페이스X 같은 이런 민간 우주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받고 일반인을 태워서 실제 우주 여행을 갔다 온 그런 신호탄이 됐고요. 네. 이제 그런 어떤 그 경험들,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히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우주 여행에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주여행 경비를 한 명이 모두 지불했다면서요. 네. 언뜻 생각해도 금액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누군가요? 대략 얼마쯤 될 것 같으신가요? 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네. 언제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이 그 임무에는 네 네. 명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이 그 네 명의 모든 우주 여행을 비용을 댄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 태생의 비트코인 투자자, 네, 춘왕이라는 사람이 전액 네. 비용을 내게 됐는데 네. 사실 얼마입니까? 이 전체 비용은 정확히 공개는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비슷한 그 네 명이 똑같은 이제 비슷한 궤도로 네. 3일 동안 우주여행을 하고 왔는데 그때 비용이 약 3천억 정도. 네. 전 한 1,000억 정도 솔직히 일단 100억 넘어가면은 감각이 그렇죠. 없어지는데 네. 그래도 한 1,000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3,000억이군요. 네, 그러니까 1인당 거의 한 750억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4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 면모들을 봐도 되게 좀 흥미로운 사람들이 많이 탑승을 했는데 일단 노르웨이 영화 감독 야니케 미켈슨이 탑승을 했고요. 네. 또 독일의 로봇공학자였던 리베아 로케 그리고 호주의 극지 탐험가 에릭 필릭스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네. 이 춘왕이 극지 탐험을 되게 좋아해서 자기가 극지 탐험을 할 때 자기의 도움을 주고 함께 동행을 했던 그 친구들의 모든 표를 친구예요. 네, 티켓을 3장을 다 구매를 해서 함께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친구를 잘 뒀네요. 맞습니다. 또 눈여겨볼 점이 이번 우주 여행의 목적지가 지구 극지 궤도라고 하던데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이 극지 궤도를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북극과 남극을 통과하는 그런 궤도를 따라서 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가 그 기존에는 이런 궤도가 연료 소모가 많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극지 궤도를 거의 이제 비행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특별히 이 극지 궤도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극지 궤도는 북극과 남극을 포함한 전 지구를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방대한 그 시야가 나오기 때문에 이 극지궤도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임무를 통해서 물론 우주 여행이긴 하지만 네. 이 사람들이 똑같이 우주 비행사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기왕 올라간 김에 이제 그 지구의 완전한 모습을 담은 고해상도 사진 그리고 환경 데이터를 수집해서 지구로 돌아오는 게 또 중요한 임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우주 비행사 훈련도 길게 받아야 돼요? 네,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똑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가는 게 쉽지는 않네요. 네, 쉽지 않죠. 저는 훈련 오래 받아야 되니까 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봄인데요. 4월 밤하늘에서 특별히 살펴볼 만한 천문 현상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4월 달에 핑크 풀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단어만 넣고 보면은 보름달이 핑크색인가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네. 있는데 달에 실제로 분홍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어원이 북미 원주민들이 봄철에 피어나는 모스 핑크라는 꽃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래돼서 이렇게 핑크 풀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그래서 이 핑크 풀문은 북반구에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이런 중요한 어떤 천문현상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한국 시간으로 봤을 때는 4월 12일 날 8시 22분경에 아마 이 핑크 풀문이 절정의 상태를 이룰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리드라는 유성우가 또 4월 달에 우리가 또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유성우 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마다 그 4월 17일에서 26일 사이에 이 리리드 유성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4월 21일과 22일 그 시기에 이 절정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기간 동안 달의 밝기가 평소에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더 잘 보이겠네요. 더 잘 보이겠죠. 비나 구름이 끼지 않는 이상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4월이 과학의 달이더라고요. 네. 이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있다면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일단 그 평소에 자주 방문했던 과학관이나 박물관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마 여러 행사들이 있을 텐데요. 전국 단위 행사를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4월 16일에서 20일 사이에 대전에서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열리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부터 해서 그 다리를 건너서 그 엑스포 과학공원 전체가 정말 다양한 과학 전시, 강연, 체험장으로 변하니까 특별히 신청 없이 가서도 이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나는 좀 전문적인 그런 또 그 밤하늘을 관측해 보고 싶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4월 11일 밤에 경주 황룡원 일대에서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대중 강연회 그리고 플러스 천체 관측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요즘 이제 이렇게 다양한 활동하고 있는 유명 과학 유튜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참여를 하시고요. 또 천문학자들이 와서 그거를 해설해 주시면서 직접 밤하늘의 별을 관측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낮의 과학실 오늘은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유나의 해성 듣고 저는 2부에 돌아올게요. 어두운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빛나는 별을 타고서 긴 잠이 든 그대 품으로 날 데려가 줄 수 있다면 밤낮 하늘을 돌고 돌아도 난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세 개의 속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닭길러 이것 좋은 일 시킨다. 이것 잡으니까 꼬리를 달란다. 그리고 굴뚝에서 빼놓은 이것. 이 세 개의 속담에서 이것에 공통으로 들어갈 삼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네, 이 문제의 정답은 족제비입니다. 속담 닭길러 족제비 좋은 일 시킨다란 말은 애써 기른 닭을 족제비가 물어갔다는 뜻으로 애써 하던 일이 남에게만 좋은 일이 되어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족제비 잡으니까 꼬리를 달란다란 속담은 애써 얻은 것의 가장 기묘한 부분을 염치 없이 빼앗으려는 행동을 비꼬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뜻의 속담으로는 족제비 잡은데 꼬리 달라는 격 같은 것이 있죠. 그리고 굴뚝에서 빼놓은 족제비란 속담은 지저분하고 가냘픈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참고로 족제비는 꼬리 보고 잡는다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족제비는 기묘하게 쓸 부분인 꼬리가 있기 때문에 잡는다는 뜻으로 모든 일은 까닭이 있어 행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나 다 쓸모를 보고 적합한 사람을 쓴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 절기상 청명답게 하늘이 맑고 전형적인 봄 날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16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15도, 대전 전주 18도 등 12도에서 18도의 고른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평년 수준의 알맞은 기온대를 보이겠고요. 오늘은 하늘이 비교적 맑은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구름 한 점 없는데 가끔 높은 구름이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주말이자 식목일인 내일은 하늘 표정이 좀 달라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서울 등 서쪽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됩니다.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 되겠습니다. 강원도 높은 산지에는 눈으로 1cm 정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경북과 제주 남부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건조한 상태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서해 먼바다, 동해 먼바다 등 주요 해상의 먼바다의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올라가고 낮 기온이 좀 내려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8도, 낮 최고 기온 12도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4.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건강을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 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며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충격에 휩싸인 채 침묵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탄핵 선고 직후 본관 외부에 개항돼 있던 봉황기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오늘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밤샘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졌는데요. 선고 이후에도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고 있죠. 예. 밤새도록 탄핵 반대 혹은 탄핵 찬성을 외치면서 밤샘 농성을 이어갔었는데요. 광화문 인근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이어졌고요. 안국동을 비롯해서 탄핵 찬성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나서 헌법재판소 앞에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는 지지자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해산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뭐 불상사가 있는 경우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현장에서 지지자들끼리 다툼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잠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국동을 비롯해서 광화문의 탄핵 찬성 집회에서는 파면 선고와 동시에 기뻐하는 모습이 전해지기도 했었고요. 반대를 외쳤던 지지자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집회 현장을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파면 소식에 격분한 지지자가 안국동 근처에 차벽을 세운 경찰버스 유리창을 파손해서 현행법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선고가 난 뒤에도 앞으로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찬성 반대 양측을 합쳐서 지금 15만 명 가까이 집회를 신청한 상황이라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경찰관을 향해서 욕설을 하거나 하는 격앙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현장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날이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시청하기 위해서 직장인 가운데 일부가 연차까지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일부가 휴가를 내고 선고 결과를 지켜보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대심 판정 내에 방청석 20석의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네. 제가 지난 한 이틀 전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연결되는 데까지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대기가 10,000명이 넘어가던데 네. 이번에 온라인으로 신청돼서
탄핵 심판 선고 방청 신청을 받았는데 96,370명이 방청을 신청하면서 경쟁률이 자그마치 4,818.5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신청 마감 직전에는 10만 명의 대기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탄핵 선고가 되는 현장을 지켜본 시민들의 관심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탄핵 심판 생중계를 관람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현장에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전국 10개 시도교육청도 현장 판단에 따라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TV로 생중계로 좀 선고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검색을 좀 해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생중계되는 영상을 보는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요. 네.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0곳이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탄핵 심판 선고를 TV 생중계로 자유 시청할 수 있음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교육청의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과정으로 활용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이번에 4.2 재보궐선거로 당선이 됐는데 첫 번째 지시 중에 하나로 탄핵 심판 선고를 학교에서 볼 수 있도록 조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광주, 경남 세종, 울산, 인천, 전북, 충남교육청도 비슷한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는데요. 진보교육감이 있는 곳은 모두 다 시청을 권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 뉘앙스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율적인 시청 혹은 네. 권고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었는데요. 이미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금의 역사적인 상황을 좀 지켜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청 공문을 받은 교사들은 고민이 많았다고요. 네, 그 선고를 생중계해서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어른들의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일 텐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이게 현대사에 굉장히 큰 사건이니까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아마 많이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인 부분에 있는데요. 이제 가치 판단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첫 번째, 단순히 생중계 화면을 보는 것으로 교육에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과정에서 교사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육에 효과가 있으려면 어떤 영상을 시청했을 때 거기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질문도 받아야 되는데 네. 어느 정도 수위에서 교사들이 답을 해야 할지가 굉장히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사소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생중계를 보여주는 TV 채널을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 이런 네. 부분들까지도 결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최근에 학부모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교사들이 굉장히 좀 시달려온 측면들도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학생들이 계엄과 탄핵을 두고 질문을 계속하고 교사들이 그에 따라 설명을 했는데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선생님이 탄핵에 찬성했다. 뭐 이렇게 돼서 보수 성향의 가정에 민원을 받는 난처한 상황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청을 교육청에서는 권장을 하면서도 학부모, 학생, 교사의 협의를 거쳐라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서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지 말라라고 한 점도 교사들의 행동을 좀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일부 학부모가 그 상황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현장 교사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내려보낸 공문을 보면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과정에서 교육기본법 6조 교육의 중립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생중계 시청을 위해서 학교 수업을 변경할 때는 학칙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시를 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촉박하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SNS에선 이 화염병 제조법이 공유되는 등 위험 징후도 있었어요. 네, 오늘 사실 안전의 문제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네. SNS에 화염병 제조법을 공유하거나 자경단을 꾸려서 폭행을 모의하자라는 글들이 올라와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집회 시위를 격화시키거나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X에는 한 누리꾼이 소주병으로 화염병을 만드는 법을 올렸고 이게 3,000번 이상 공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염병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댓글들도 달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시위대가 현장에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인명피해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탄핵을 반대하는데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좌파 방송인들에게 폭행을 하겠다라는 극단적인 글들이나 기각 이후에 상대편에서 폭동 시위로 국정 혼란을 유도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원인을 윤 대통령에게 돌릴 것이다.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반대로 탄핵 찬성 측도 극단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글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인용이라는 옳은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주먹질로 승부를 내야 된다. 기각되면 헌재를 해체해야 된다. 총결 집회에서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 극단적인 댓글도 달리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좀 적지 않습니다. 네. 또 일부 극단적 유튜버들은 선고 불복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면서 집단 행동도 예고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라이브 방송에서 이 보수 유튜버가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저항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다. 그래서 애국우파들이 단체로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위원회가 될 것이고 탄핵 기각 결정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종북 좌파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했고요. 네. 모 유튜버는 탄핵이 이용되면 대국민 전쟁이 난다. 사형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탄핵 찬성 측에서도 이런 극단적인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죽고 싶은 거 아니면 기각 절대 못한다. 이런 쇼폼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기각 시에 유혈 사태로 갑시다. 이런 선동적인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서는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 전담팀을 설치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장을 다니면서 생중계 형식으로 요즘 이제 라이브 방송을 원체 많이들 하다 보니까 생중계 형식으로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얘기는 정치적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행동에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네, 오늘 0시부터 이제 가포 비상입니다. 경찰 전원에게 비상근무를 명하는 최고 단계의 명령인데요. 오늘 서울에만 전국 210개 기동대 14,000명을 비롯해서 형사기동대, 대화경찰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쪽에 경찰 특공대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테러나 드론 공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일대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위대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도 지금 경찰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뉴스를 많이 접하셨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 일대 150m 반경에 경찰버스 차벽을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서 지금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만약에 집회 분위기가 격화돼서 공공시설 파괴나 또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도 특히 안전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제가 몇 주 전에 광화문 이제 시위하는 장소를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 앞에 한 5분에서 10분 동안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 옆에 계신 분이 공황장애가 발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구나.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라는 안전에 대한 걱정이 좀 됐었는데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당일에도 탄핵 반대 시위대 한 명이 경찰 방송 차량에서 떨어진 그 스피커에 맞아 사망한 일도 있었고요. 3명이 인파에 압사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 안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헌재 주변 학교, 궁궐과 미술관 등 주요 관광지도 다 문을 닫았고 교통도 전면 통제됐죠. 네, 통제 구간이 지금 안국역에서 낙원상가, 안국동 사거리에서 종로소방서, 제동초등학교에서 안국역, 율곡터널에서 안국 사거리인데요. 지금 진출입을 위한 한 개 차로를 제외하고는 경찰버스로 메워져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서울의 그 교통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오늘 밤 11시 혹은 11시 반까지 이제 요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앞으로 상황이 이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퇴근길에는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부터 안국역에서는
폐쇄 후에 무정차 통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로 3가역 4, 5번 출구도 폐쇄가 됐고요. 오늘 아침 9시부터 지하철도 관저 인근인 한강직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좀 불편을 겪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퇴근하실 때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파가 지금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1호선 종강역, 시청역, 종로 3가역, 을지로 입구역, 경복궁역, 광화문역,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한강진역, 이태원역, 버치고개역 등의 14개 역사는 상황에 따라서 인파에 몰리는 상황에 따라서 무정차 통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헌법재판소 주변의 학교, 그다음에 궁궐 주변 박물관, 미술관이 임시 휴업을 합니다. 인근의 사옥을 위치한 기업들도 재택근무를 결정을 했고요. 제 주변에 뭐 물어보니까 오늘 재택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들도 일반 기업에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로 오늘 예정이던 이 여의도 벚꽃축제도 8일로 연기됐어요. 예, 8일부터 12일까지 행사 기간이 변경이 됐는데요. 행사로 인한 교통 통제가 6일 낮 12시부터 13일 오후 10시까지 이루어집니다. 보통 여의도 벚꽃축제하면 100만 명 이상이 몰리게 되는데 네. 통제 구간이 국회 뒤편 여의소로 1.7km, 서강대교 남단 공영주차장에서 여의하루 인터체인지 일대고요. 규모도 축소가 돼서 개막식 무대 행사 그리고 공군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안전을 위해서 질서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개월간 이어진 탄핵 정국이 마무리됐는데요. 지금부터는 헌재의 결정문이 갖는 의미와 우리 사회의 남은 과제를 진단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역임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헌환 교수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우선은 그동안 우리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 국민들의 그 뜻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기관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었다는 점에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찬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윤석열 예.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이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면 선고 요지부터 읽는다는 관례가 지켜졌어요. 예, 뭐 그 점은 네. 이제 선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제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건 확실하게 법률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네. 다른 방법으로도 뭐 선고를 내리려고 한다면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지요. 예. 네, 오늘 그래서 뭐 그 부분은 뭐 크게 그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전원 일치 판단이 나온 건 그만큼 좀 위법성과 위헌성이 명확했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바로 이제 그 점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예컨대 보수 재판관, 뭐 진보 재판관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면서 어떤 견해가 몇 대 몇일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많이들 했었는데 네. 사실 이제 예컨대 보수라고 이제 평가되는 재판관님들조차도 그 재판관님이 담겨져 있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우리 헌정 질서라는 테두리 자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치 큰 물이 흐르고 있는 강이 있을 때 그 강둑처럼 이렇게 어떤 강둑 안에서 물길이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 하는 거는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은 강둑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물줄기가 있다면 그 물줄기는 과감하게 차단을 해야지만 강둑이 유지가 되거든요. 네. 바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예컨대 뭐 보수라거나 뭐 이런 평가를 받는 재판관님들께서도 이게
강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즉 헌정 질서 자체를 허물려고 하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예. 탄핵 심판이 법리만 고려할 수는 없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오늘 헌재 선고에 이런 부분도 일부 감안됐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상당히 많이 감안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 결과론적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우리 헌법재판소의 평의를 마치고 난 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막 3주 이상을 이제 평결을 못하고 선고일을 지정을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 과정이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 내에서 서로 이제 찬반의 그 의견이 아주 극심하게 대립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런 대립되는 어떤 양상들을 좀 이제 차갑게, 아주 뜨겁게 이제 달아올라 있는 양상을 조금 차갑게 이렇게 식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필요도 좀 감안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예컨대 그 너무 격렬한 정치적인 대립이 심하게 있다 보니까 그 대립의 와중에서 이제 예견되었던 어떤 정치 일정,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는 좀 그 고려를 하셨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뭐 사실 헌법재판소의 수기가 길어지면서 뭐 5대 3이다, 4대 4다 정말 정치권 안팎에서 온갖 추측들이 이어졌는데요. 근데 예. 오늘 헌재의 선고를 보면 헌재의 평의가 정말 극도의 보안 속에서 진행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점은 뭐 저는 일찍부터 예컨대 뭐 5대3 뭐 되도록이라든지 혹은 또 뭐 4대4라든지 혹은 또 뭐 6대2 혹은 네. 7대1인데 다른 분들을 설득하는 시간이다, 뭐 이렇게 뭐 많은 얘기들을 하셨습니다만, 네. 저는 그 얘기들에 대해서는 뭐 그 적극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현상적으로 딱 드러났던 거는 약 한 2주 전여부터는 평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빨리 끝나고 뭐 어떤 때는 평의도 안 하고 이랬던 것이 한 2, 3주 전부터 그런 그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내부 평의에서 쟁점이 될 만한 부분에 관해서는 전부 다 재판관들께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이제 이거를 우리 사회에 공지하는, 말하자면 선고 일자를 언제로 할 것이냐의 부분에 관해서는 재판관들 사이에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그러한 그 이견을 이제 조정하면서 그야말로 최종적으로 오늘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이전 단계에서 막 그 정치적으로 뭐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뭐 이런 그 추측들과 억측들이 많았는데, 네. 그런 일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네.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우리 현실적인 어떤 정치 과정 속에서의 여러 주장들, 그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고일 결정 자체가 이제 지연되고 미루어졌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그 논쟁 사항에 대해서는 다 합의가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선고일 지정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이제 약간씩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의 과제가 그 선고일 지정의 부분이어서 평의는 짧아지면서 날짜를 조금씩 기다리는 그런 상태로 간 것이 아니냐. 저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선고 내용의 의견 대립보다는 선고 일자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시간이 좀 길었다고 추정을 해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오늘도 확인됐다시피 이미 우리 국민들이나 전 세계인들이 눈으로 보고 또 11차례 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그 누구나 들어도 분명하게 네.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변론의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그 요지이긴 합니다만은 그 선고문 요지에서 다 그런 사실들이 다 이제 거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5가지 소추 사유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사실이 중대하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도 이거를 중대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그런 재판관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쟁점이 됐던 부분들에 대한 합의는 끝났지만 그래서 평의는 빨리 끝나고 했었지만 가장 마지막에 헌법재판소가 하는 의사표시가 바로 선고일 지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선고일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대립이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난 4월 1일에 더 이상 넘길 수 없으니까 요거를 선고를 합시다라고 하고 오늘 날짜로 이렇게 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최종 선고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 호소성 계엄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실 텐데요. 국회의 탄핵소추 남발에 대응할 조치는 계엄령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럼 뭐 제가 그런 말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네. 오늘 우리 헌법재판소의 선고문 요지에서도 그게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들었던 탄핵 남발이나 입법 폭주나 또 예산 삭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뭐 예컨대 야당이 조금은 그런 부분에 과도한 점이 없잖아 있었기는 했지만 네. 그것은 말하자면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어떤 협치라든가 이런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했어야 되지. 네.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헌정질서상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되었던 탄핵 남발이나 또 입법 폭주나 이런 그 예산 삭감이나 하는 그 사유가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다라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절차적 흠결을 지적했잖아요. 국회 측이 탄핵소추 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특히 문제를 삼았는데 오늘 헌재의 판결로 이 논란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봐도 될까요? 예, 뭐 그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것이 그 절차상 문제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저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네.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고 요지에서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징계 절차로서의 탄핵 절차에서의 어떤 그 형사법상의 죄명을 드느냐 안 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형사법상으로 내란죄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 네. 그 행위의 부분에 대해서 탄핵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그 논지였고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뭐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반대 의견은 없었지만 이 세부 쟁점에 있어서 일부 재판관들의 보충 의견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예, 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 전개된 사실이나 혹은 또 그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의 부분에서 그 약간의 그 견해가 다른 수는 있는데 네. 오늘 그 별개 의견으로 나온 내용들도 보면 예컨대 앞으로 법률로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거는 좀 더 그 해석론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로 다시 규정을 해야 된다라든가 하는 어떤 입법론적인 관점에서의 별개 의견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의견이 뭐 예컨대 기존의 헌법재판소가 해석론적으로 내려놓은 견해에 반대된다거나 그런 취지로 별개 의견을 쓰신 분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건 뭐 제가 이제 다시금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봐야 될 것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그 자체로 뭐 예컨대 이분은 이런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그 다수 의견과 다르다라거나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일단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헌재의 결정이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점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절차에서 예컨대 사실의 인정이라든지 또 인정된 사실에 대한 증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형사 절차보다는 조금 완화된 방식으로 그러한 견해들을 네. 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형사 절차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하는 그 부분과는 상관없이 네. 예컨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형사벌을 부과하기 위한 어떤 증거 능력이나 증명력 부분에 관한 한에서는 형사법정에서 따로 판단을 내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네. 이제 간접적으로 예컨대 탄핵 소송에서 탄핵이 인용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그걸 형사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예컨대 탄핵 인용하면서 인정된 사실이 과연 형사법적으로 그 탄핵 인용의 사유로 인정이 되어서 중대하다고 또 판단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형사법적인 처벌 근거가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네. 형사법은 형사법대로의 절차에 따라서 또 형사법상의 판단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다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 다만 탄핵 인용이 된 대통령의 행위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컨대 우리 사회의 어떤 다른 국민들한테 대한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형식으로 고려가 될 수는 있겠죠. 뭐 네. 정상 참작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타 네. 뭐 형벌 가중 사유라든지 이런 등등은 형사법적 절차나 원리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예. 차기 대통령 선거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일단 거리가 지금 이제 거리가 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거리된 상태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10일 이내에 대통령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일정을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 지나면은 이제 각 정당들은 이제 각자 대통령 후보를 내부적으로 정당에서 이제 선출을 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건 네. 뭐 정당별로 치러질 일이고, 네.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이전에 선거일 이전 며칠 이내에 공고를 등록을 합니다. 후보 네.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 단계 최종적으로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후임자가 확정되는 절차를 이제 거치게 되겠죠. 네. 예.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뭐 세부적으로 내가 규정 하나하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일단 과거에 대통령직에 재임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네. 이후에 최소한의 예우는 그거는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국가적인 내지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우는 합니다. 그게 예컨대 이제 경호라든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의 이제 어떤 생활을 위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되는데 예컨대 연금이라든가 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같은 것들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자격을 박탈당하는 그런 것으로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두 번이나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상황을 마주했는데요. 예.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한 가지만 또 제가 이번 탄핵 인용 결정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네. 이게 우리 지난 세기 20세기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겪어왔던 온갖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데 네. 그 고난과 역경의 과정은 예컨대 20세기 전반은 이제 식민지 강점됐던 시절이고 이제 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우리가 예컨대 독재의 경험이라든지 또 여타 어떤 국가 권력이 어떤 자의적으로 행사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힘든 그런 과정들을 이게 겪어왔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20세기적인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됨으로 인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더 이상 민주주의에 반하고 또 헌법에 반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네. 보여주는 사례이고 이 말은 또 다시 말하면은 20세기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네.
이번에 거의 다 정리돼서 다 극복되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앞으로 21세기적인 가치를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 세계의 우리의 모습들을 그야말로 뚜렷이 각인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어떤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정적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지금 극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네. 더불어서 이제 헌정 질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입헌주의나 혹은 또 법치주의라고 하는 그런 가치들도 우리 사회에서 이제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옛날에 우리나라를 일컬어서 동방예의지국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를 일컬어서 동방법치지국이라고 아마 평가를 받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일구어 놓은 이런 그 정치 제도적인 측면 또 법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성취들이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도 이게 전파가 되면서 네. 우리 국민만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함께 공명하는 번영하는 그런 깃털로서의 어떤 출발점이 말하자면 과거의 부정적인 것들을 이제 지금까지 다 정리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가치로 그렇게 앞으로 번져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뭐 K컬처 그래서 이제 뭐 K팝이나 뭐 또 K푸드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K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K시스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에도 계속 전파되는 그런 때가 이제부터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정말 눈물 겹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금의 예. 상황을 아주 긍정적으로 풀어주셔서 제가 또 감사하네요.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현안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저희 팀도 평소에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혈당 스파이크. 네. 최근 건강관리의 트렌드로 떠오른 것 같은데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이것은 이제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아주 급격하게 오르는 상태를 혈당 스파이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당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 스파이크라고 하느냐 네.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혹자는 200. 뭐 어떤 사람은 160 이상이 넘으면 스파이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혈당 스파이크는 공복 때는 안 나타나니까 공복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때는 뭐 어떤 증상이 있어요? 네, 있죠. 뭐냐면 이제 식후에 혈당이 확 올라가면 네. 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확 나와요. 그러면 네. 인슐린이 나오면서 혈당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은 저혈당 상태가 바로 와버리거든요. 그 혈당이 줄어들면서 어떤 느낌이 오느냐. 이런 걸 이제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네. 피로감이 와요. 약간 늘어진다, 졸리고 예. 네. 그런 느낌이 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러면은 학생이나 직장인 중에 점심 먹고 나면 졸려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많죠. 그거 다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었던 거예요? 아니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 먹은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혈액의 대부분이 위장 쪽으로 몰립니다. 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거죠. 각성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졸려지게 되는 건데 이때는 뭐 혈당 스파이크랑 관계없이 졸려지는 거니까 나 졸리면 혈당 스파이크 왔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우리 몸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따라서 올라가면서 혈당이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은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인슐린의 저항성이라는 게 생겨요. 인슐린이 나와도 잘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러면서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게 생기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우리 몸에 염증도 생기고 이런 염증들이 우리 온몸을 공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는 혈당 관리와 당뇨병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당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네. 많이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당뇨병 얼마나 위험한 질병인가요? 당뇨병 뭐 많이 아시죠? 근데 조금씩 놓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당뇨병은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는 병이에요. 네. 그래서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니라 소변으로 당이 나가는 병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공복 혈당 126 이상. 그다음에 식후 2시간 혈당 200 이상, 당화혈색소 6.5 이상 이러면 이제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소변으로 당이 나가는 병이기 때문에 먹어도 살이 빠지는 병이에요. 네. 계속 배가 고파져요. 당이 소변으로 나가니까 먹어도 당으로 금방 소변으로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또 먹고 그런데 살은 계속 빠지고 그러니까 먹으면 소변만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니 물도 많이 나가니까 목은 자꾸 마르고 구갈 이런 게 생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대로 치료를 안 하고 놔두면 체중 감소로 인해서 사망하는 병이에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사망 원인 7위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사망 원인 높은 그런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뇨병 위험한 병입니다. 합병증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한 번 기능이 망가지면 돌이킬 수가 없다. 당뇨병은 완치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 얘기예요? 뭐 기본적으로는 완치가 어렵다. 이게 이제 대세입니다. 대세. 하지만 진단을 받고 3년 이내에 많은 노력을 하면 생활 습관을 바꾸고 운동 습관을 바꾸고 이렇게 체중을 조절하고 하면 돌아올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초기에 놓치면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당뇨를 치료가 됐다 이런 말은 안 쓰고 관해라는 말을 쓰는데 네. 이 관해가 되려면 당뇨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당화혈색소가 6.5 이하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당뇨에서 이제 벗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는 혈액 검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건가요? 일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상에서는 사실 확인이 어려워요. 뭐 이런 증상 저런 증상 이런 현상을 보고 당뇨병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당뇨가 생기고 나서 적어도 10년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지금 막 생긴 당뇨 이런 것들은 반드시 혈액 검사 특히 혈당 검사를 이용해서만 가능합니다. 요즘엔 이런 기기가 너무 많잖아요. 네. 병원에 가도 그렇고 약국에 가도 그렇고 뭐 할 수 있는 데가 많다 보니까 금세 확인할 수 있죠. 새벽에 자주 깨면 당뇨를 의심해 볼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이 당뇨병 환자들한테 오는 현상 중에 새벽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 현상은 원래 사람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려면 우리 일상이 24시간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깨우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도 나오기 시작하고 성장 호르몬도 아침 새벽에 분비가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혈당이 살짝 올라가거든요. 새벽에 혈당이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내가 하나도 안 먹고 잤는데 그리고 8시간씩이나 잤는데 혈당이 아침이 높다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 이유는 깨나면서 정신도 써야 되고 머리 활동도 해야 되고 육체도 활동을 해야 되니까 혈당을 일부러 올려주는 거예요 몸에서. 그런데 이 혈당이 올라가면 일반적인 사람은 다시 인슐린이 조금 나와서 정리를 좀 해주는데 당뇨 환자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소변도 자꾸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고 입도 자꾸 마르게 되고 그러면서 잠을 깰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좀 더 많은 겁니다. 최근 당뇨병 환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요. 아유, 이미 한국인 10명 중에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2020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팩트 시트라고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30세 이상 성인에서 당뇨 환자가 600만 명이 넘은 걸로 확인이 됐고 당뇨 전 단계가 1,600만 명 정도로 확인이 돼요. 다 합치면
2,200만 명이 넘거든요. 네. 5천만 명에서 2,200만 명. 어떻게 보면 2명 중에 1명은 성인은 둘 중에 하나는 당뇨거나 당뇨 전 단계거나 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요즘은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당뇨 진단 많이 받는다면서요? 아우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하겠지만 20대에서 30대 당뇨 환자가 지난 10년 동안 70% 이상 증가했다라고 네. 확인이 되는데 특히 최근 5년간 20대 당뇨 환자 수가 47.7% 증가한 게 확인이 돼요. 이것도 당뇨병 학회에서 발간한 팩트시트에 나오는 건데 네. 우리나라 19세에서 39세 청년 인구의 2.2%인 30만 8천 명이 당뇨병 환자로 확인이 되고 네. 또 이 당뇨는 아니지만 당뇨 전 단계 이 상태가 303만 명이나 된다. 즉 10배나 많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간이 더 지나서 관리를 못해서 당뇨병이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젊은 나이에 당뇨 진단받으면 유병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거고 위험성도 커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50대쯤에 당뇨를 걸리면 유병 기간이 뭐 2, 30년 길어도 80대쯤에서 합병증이 나타나니까 뭐 수명과 비슷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20, 30대에 나타나면 30년이 지나도 60살이고 60세를 요즘 청년이라고 하지 네. 노인이라고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합병증에 시달려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더더욱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수명이 짧아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당뇨병 환자를 빨리 줄이고 네. 젊은 당뇨 전 단계 환자들도 줄여줘야 돼요. 더더욱이 이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에서는 이 젊은 당뇨병 환자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일반인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훨씬 더 많아진다. 60%에서 80%가 더 증가하더라라는 네.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뻔히 아시는 얘기예요. 너무 먹습니다. 너무 먹어요. 잘 먹어서요. 먹을 게 흔하죠. 네. 두 번째는 운동을 안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장이 없는 학교다 엄청 많고요. 네.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는 입시라는 것 때문에 운동 대신 공부를 시키고 있고 네. 또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학업에 관련해서. 네. 그게 제일 큰 거로 나타나 있거든요. 청소년의 스트레스 중에. 그다음에 친구 관계를 잘 할 줄 못해서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런 스트레스가 역시 당뇨병을 유발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뇨병은 유전이 좀 크지 않아요?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네. 많아요. 당뇨병 원인을 100이라고 하면 네. 유전이 차지하는 것은 그 100 중에 5% 이하다라고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고 그중에 큰 원인으로는 비만한 거, 뚱뚱해진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지금 말한 식습관, 운동습관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유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 유전은 5% 이하밖에 안 된다. 이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공복 혈당은 정상으로 나오는데 식후 혈당에서 당뇨 전 단계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공복만 재보고 나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사실은 이 공복 가지고는 다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식후 혈당을 꼭 재봐야 되는데 식후 2시간 혈당이 스파이크가 확 나오시는 분이 많아요. 저도 살이 조금 쪘을 때는 바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저 당뇨병 전 단계 기준이 뭐냐면 공복은 100에서 125 사이, 당화혈색소는 5.7에서 6.4 사이, 그다음에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2시간 후 혈당 그게 140에서 199 사이일 때 우리가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많아요. 국민건강영양조사 해봤더니 2015년에 당뇨병 전 단계가 27.1%였는데 2021년에는 46.7%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반 정도가 지금 당뇨병 전 단계 정도일 정도로 심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당뇨 전 단계니까 아직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니죠. 전 단계라는 거는 이제 당뇨병이 될 거라는 예측을 해주는 거잖아요. 괜찮을 거니까 그냥 지내면 당뇨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혈당이 높아져 있다. 즉 네. 식후 혈당이 스파이크를 쳐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저혈당이 오면서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될 때마다 이 혈관이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 당뇨병의 합병증 20년, 30년 지나서 오는 모든 합병증은 다 혈관 합병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병 전 단계부터 이미 합병증이 시작이 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 전 단계 때부터 빨리 해결을 해내지 않으면 기어 잃은 시간이 지나면 합병증으로 고생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관리해서 해결하면 될까요? 제일 문제는 이제 체중을 줄여야 되죠. 아. 정상적인 체중이라면 문제가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면 체중을 줄여야 되고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식단 조절, 운동량 증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감소 이게 또 굉장히 문제가 돼요. 잠을 못 자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네. 담배 피시는 분은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담배 때문에도 당뇨병의 한 원인으로 알려져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조절하셔야 이 전 단계에서 당뇨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돼도 살이 잘 쪄요? 그럼요. 혈당이 올라가면 그다음에 뭐예요? 이 혈당을 쓰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래서 혈당을 조절시켜 줘야 되는데 이 인슐린 호르몬이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뭐냐면 네.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서 내 몸에 착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올라가 있으면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혈당이 높으면 혈관 안에 염증이 자꾸 생기니까 이 혈당을 낮춰주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낮춰주려면 인슐린이 나와서 이 혈당을 당분이 아닌 지방으로 만들어서 내 몸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지방도 올라가고 또 뭐가 올라가요? 체지방이 올라갑니다. 네. 그게 뭐예요? 살이 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당이 높은 것은 살찌는 바로 전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 유발하는 음식 꼭 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음식이 혈당 스파이크 유발합니까? 네, 우선은 들어오면 그러니까 먹으면 혈당을 바로 높이는 음식들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바로 높이는 음식들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아주 가공된 단순당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백미, 그다음에 흰 밀가루, 네. 그다음에 설탕 이런 것들이에요. 단순당. 그러면 혈당 지수라는 것을 또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혈당 지수는 먹으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70 이상이면 굉장히 높은 음식이고 네. 혈당 지수가 50 이하면 아주 낮은 거예요. 그래서 혈당 지수가 낮은 것들을 드셔야 되는데 이런 낮은 것들은 주로 통곡류 그다음에 과일 중에서도 이 낮은 것들이 있어요. 사과 같은 것들. 하지만 이런 낮은 그 음식들도 많이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적게 먹는 게 기본입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혈당 스파이크 유발하는 음식 찾아보니까 의외로 김밥이 있어서 놀랐거든요. 네, 이 김밥 우리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집에서 쌀 때는 네. 김밥에다가 설탕을 뿌리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판매되는 김밥에는 단순당인 설탕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야 이 김밥 맛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에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저도 먹고 측정을 해봤더니 1시간도 안 돼서 180이 되더라고요. 정말 빨리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김밥 만드시는 분들이 제발 좀 이 당분이 좀 안 들어가는 김밥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네.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또 요즘 아이들이 탕후루 즐겨 먹잖아요. 이게 당뇨 함량이 굉장히 높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성장기 때는 그래도 혈당 스파이크 신경 안 쓰고 먹어도 괜찮아요? 안 되죠. 성장기 때도 똑같아요. 성장기도 살이 찌잖아요. 우선 이 단 음식 여러분이 아는 이 단맛이라는 것은 네. 한계가 느껴지지 않는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쓴 맛은 조금만 써도 더 이상 못 먹잖아요. 네. 매워도 어느 정도 매우면 더 이상 못 먹습니다. 근데 단맛은 끝도 없이 들어가는 음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먹어도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는 설탕을 주면 끝도 없이 그걸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당 상승이 계속되면 인슐린이 올라가고 비만해지고 당뇨병 고혈압이 오는 거기 때문에 성장기 때에도 혈당 스파이크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톡톡 라디오 주치 오늘은 혈당 스파이크와 당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조언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마빈 게이의 What's Going On.
brother. What's up? This is a groovy party, man. Yeah, I brother. can Like dig it. solid. Right on. Mother, there's too many of you crying. Brother, there's far too many of you dying. You know we've got to find a way to bring some loving here today. Yeah. Father, we don't need to escalate. You see, war is not the answer, for only love can conquer hate. You know we've got to find a way to bring some love in here today. Oh, picket lines and picket signs. Don't punish me with brutality. Talk to me so you can see. Oh,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Yeah, what's going on? Oh, what's going on?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콩으로 정혜리님이 저는 저체중인데 당뇨 전 단계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참 황당하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 근육이 없어서 그래요. 저체중인데 네. 근육이 없는 저체중. 운동 부족인가요? 네, 그래서 근육을 만들어야 당뇨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좀 운동하셔서 근력, 근육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네. 1817님, 제가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토마토를 참 좋아하거든요. 토마토는 마음 놓고 먹어도 괜찮은지요? 하셨어요. 네, 괜찮다고 하면 참 좋겠죠, 그죠? 근데 네. 요즘에 이제 단 토마토가 있어요. 단 토마토. 달짝지근한 토마토들이 저희 아이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거 있어요. 네, 이건 당분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토마토는 안 되고 또 토마토를 드실 때 설탕 뿌려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요. 토마토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토마토는 안 됩니다. 그냥 찰토마토 이런 건 괜찮은 거죠? 네네 좋죠. 방울토마토 달지 않은 거 좋습니다. 네. 5622님, 제가 혈압이 있는데요. 혈압이 있으면 당뇨가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저도 이거 들어봤어요. 맞습니다. 혈압이 있으면 당뇨병이 올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고요. 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혈압이 높아질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습니다. 또 5145님, 친정엄마가 당뇨로 돌아가셔서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인데요. 혹시 음식을 짜게 먹으면 당뇨에 걸리기 쉬울까요? 하셨어요. 뭐 짠 음식은 사실 당뇨랑은 큰 관계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짜게 먹으면 근데 딱 걱정스러운 게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짜게 먹으면 좀 적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파킨슨병과 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미리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까지 문자 주시거나요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리 참여해 주시면 방송에서 소개될 확률도 오르고 또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해 주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시청자 참여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빙기 재난 관련 주의사항 안내 드릴게요.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져서 낙석, 산사태, 옹벽 붕괴 등의 위험이 커집니다. 하천이나 저수지 얼음은 깨지기 쉬우니까 들어가지 마시고요. 차량 운행 시에는 도로 균열, 포트홀 등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위험 요소 발견하시면 안전신문고 119 등에 신고해 주세요. 자,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